여기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강의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30년간 문자를 연구해온 한 교수의 한마디가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20명의 엘리트 학생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는데요. 도대체 교수는 어떤 말을 했을까요? 지금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스 스티븐스라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글자와 단어를 사랑했어요. 다른 아이들이 축구를 하거나 비디오 게임을 할 때 저는 제 방에서 두꺼운 책을 펴놓고 세상의 다양한 문자들을 공부했답니다. 어쩔 땐 재미삼아 비밀 암호까지 만들어내곤 했죠. 주변 사람들은 저를 단어 덕후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남들과 다르게 사는 게 좋았거든요. 그렇게 쌓인 문자 사랑은 결국 저를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까지 이끌었습니다. 새 학기 첫날 차가운 바람이 부는 오후였어요. 세계문자 연구라는 수업이 열리는 오래된 석조 건물 앞에 섰을 때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높고 울리는 복도,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바람이 실어나른 먼지와 오래된 책 냄새, 그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설렜어요. 저는 가슴에 노트북을 꼭 끌어안고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레 걸어 들어갔습니다. 교실 안에는 이미 20명 정도가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프랑스, 일본, 중국, 인도, 캄보디아, 태국,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었죠. 모두들 똑똑해 보였습니다. 두꺼운 책을 넘기거나 노트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모습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저는 조용히 교실 앞쪽에 앉았습니다. 두근거림과 기대가 뒤섞인 복잡한 마음이었죠. 정각 2시. 문이 열렸습니다. 해리슨 교수님이 들어오셨어요. 키가 크고 마른 몸에 날카로운 안경테, 천천히 조용히 움직이는 모습에서 긴 세월 도서관과 함께한 삶이 느껴졌습니다. 교수님이 가방을 내려놓고 재킷을 다듬었어요. 그리고 차분한 눈빛으로 교실을 둘러보셨습니다. 모두 숨을 죽였어요. 해리슨 교수님의 명성은 대단했습니다. 그분이 쓴 글자가 들려주는 역사라는 책은 여러 나라 말로 번역됐죠. 저에게는 거의 단어계의 록스타 같은 존재였답니다. 교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환영합니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긴 여정을 시작할 겁니다. 세계의 중요한 문자들을 공부하고 그 중에서 진정으로 최고인 문자를 찾아낼 거예요. 저는 자리에서 몸을 고추 세웠어요. 연필을 손에 쥐고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교수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30년간 문자를 연구했습니다. 한 박자 쉬어가셨어요. 모두 숨을 삼켰습니다. 그 오랜 시간 끝에 교수님은 천천히 말했어요. 하나의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순간 교실 전체가 고요해졌습니다. 누군가의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조차 크게 들렸어요. 모두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듯했죠. 세계 최고의 문자는, 교수님은 또박또박 말씀하셨어요. 한글입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한국어 문자라고? 솔직히 예상 못했습니다. 저는 라틴 문자, 그리스 문자, 한자까지 공부했거든요. 한글은 단순하다고만 생각했었어요. 너무 단순해서 최고라는 말과는 거리가 멀다고 믿었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다들 눈을 깜빡이며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몇몇은 미간을 찌푸렸고 누군가는 어색하게 기침을 했습니다. 분노라기보단 어리둥절함, 그리고 약간의 불신이 감돌았어요. 물론 우리 모두 한글에 대해 기본은 알고 있었습니다. 15세기 세종대왕이 창제했다는 것, 쉽게 배우라고 만든 문자라는 것, 음성기관 모양을 본떠 만든 과학적인 구조라는 것까지요. 하지만 최고라니요? 수백만 인구가 쓰는 라틴 문자보다, 수천 년 역사를 가진 한자보다 쉽게 납득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교수님, 제가 말했습니다. 한글이 그렇게 뛰어나다면 수천 년 동안 인류 운명을 이끌어온 라틴 문자나 한자보다 뛰어나다고 어떻게 단언할 수 있죠? 순간 숨이 막히는 듯했어요. 무례하게 들렸을까 걱정했거든요. 하지만 해리슨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주 작고 자신만 아는 듯한 미소였어요. 마치 누군가 이 질문을 던져주길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요. 좋은 질문입니다. 교수님이 조용히 답하셨어요. 하지만 제 대답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 여러분에게 과제를 주겠습니다. 교수님은 칠판으로 가더니 또박또박 글씨를 쓰셨습니다. 과제 한글보다 더 뛰어난 문자를 증명하라.
이 학기 동안 여러분은 3개의 문자를 연구하게 될 겁니다. 각자 하나의 문자를 골라 왜 그것이 최고의 문자인지 논증하세요. 만약 저를 설득할 수 있다면 교수님이 눈을 반짝이며 덧붙였어요. 제가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교실 안에 흥분과 긴장감이 퍼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몸을 기대며 숨을 골랐어요. 한글에 대해 아직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죠. 저는 도전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 한글보다 나은 문자를 찾아낼 수 있다면 그건 바로 저여야 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옥스퍼드에서의 다음 며칠은 마치 보이지 않는 경주를 달리는 것 같았습니다. 해리슨 교수님이 도전을 던지자 교실 안은 갑자기 살아났어요. 수업이 끝나자마자 도서관으로 달려가는 학생들, 복도 한쪽에서 치열하게 작전을 짜는 학생들, 모두 한 가지 목표를 품었어요. 교수님의 말을 뒤집고 한글보다 더 뛰어난 문자를 찾아내는 것.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기숙사 방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펼치고 사방에 책들을 쌓아놓았어요. 스탠드 불빛 아래 주변은 까맣게 가라앉았더군요. 작은 빛 속에서 저 혼자 숨 쉬는 것 같았습니다. 오직 하나, 한글보다 뛰어난 문자를 찾아내겠다. 그게 저의 목표였어요. 처음엔 쉬울 줄 알았어요. 유명한 문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일본어의 부드러운 곡선 글자들을 떠올렸습니다. 한자의 깊은 역사와 아름다움도 생각했죠. 매일 사용하는 로마자도 후보였고요. 다음 날 수업 시간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일본에서 온 사키 모리였습니다. 사키는 반듯하게 서서 발표를 시작했어요. 작은 미소를 띤 얼굴이 인상적이었답니다. 일본에는 2가지 특별한 문자가 있대요. 히라가나와 가타카나, 가키오가 하나의 소리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어린이들이나 외국인도 쉽게 배울 수 있다더군요. AIUEO를 5개의 간단한 글자로 표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쉬워 보였거든요. 하지만 사키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더 복잡한 단어를 쓰려면 수천 개의 한자를 써야 한다는 사실을 설명했어요. 간지라고 부른다고 하더군요. 쉬운 글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답니다. 진짜 일본어를 읽고 쓰려면 엄청나게 많은 복잡한 기호를 외워야 한대요. 해리슨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좋은 문자는 언어와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표현이 많아질수록 복잡해져서 사람들이 따라가기 힘들어지면 안 돼요. 저는 얼른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언어와 함께 성장해야 한다. 중요한 말 같았어요. 곧이어 캄보디아에서 온 차넴이 발표를 했습니다. 차는 크메르 문자를 소개했어요. 화면에 떠오른 글자들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길게 늘어진 곡선, 마치 그림 같았어요. 1000년이 넘도록 사용되어 온 문자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답니다. 차는 활짝 웃으며 설명했어요. 글자가 어떻게 소리를 만들어내는지 얼마나 독특한지. 하지만 교수님이 물으셨어요. 지금 캄보디아에서는 이 문자를 쉽게 읽고 쓰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요? 찬의 표정이 조금 흐려졌습니다. 시골 지역에서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문자 해독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했어요. 글자는 아름다웠지만 배우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저는 다시 노트를 꺼냈습니다. 배우기 쉬워야 한다. 이제 더 분명해졌어요. 세 번째 발표자는 태국의 위롯이었습니다. 태국 문자는 날카로운 고리와 곡선을 가진 독특한 모양이었어요. 위롯은 설명했어요. 44개의 자음, 15개의 모음 기호, 거기에 성조 표시까지 더해야 한다고요. 성조에 따라 단어 뜻이 완전히 달라진다더군요. 처음에는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위롯이 고백했어요. 심지어 원어민도 완벽하게 쓰고 읽으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학생들 몇몇이 살짝 찡그렸어요. 수업이 끝났을 때 저는 의자에 털썩 기대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어요. 각 문자는 다 저마다의 장점이 있었습니다. 일본어는 처음엔 쉽지만 결국 복잡해졌습니다. 크메르 문자는 예술 같지만 배우기 어려웠어요. 태국 문자는 풍부하지만 초보자에게는 벽이었죠. 그리고 문득 떠올랐습니다. 한글, 교과서에 적혀있던 문구가 생각났어요. 단 몇 시간 만에 배울 수 있는 문자, 24개의 기본 글자만 알면 어떤 단어도 읽을 수 있다는 사실. 하지만 아직 인정하고 싶진 않았어요. 반드시 한글보다 나은 문자가 있을 거야. 저는 그렇게 믿었답니다. 가방을 메고 회색빛 오후 거리를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이미 다음 답을 찾아 달리고 있었으니까요. 이 도전을 꼭 이기겠다는 마음뿐이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여정이 글자뿐만 아니라 사람과 역사, 그리고 자부심까지 배울 수 있는 길이 될 거라는 걸요. 그리고 아주 깊은 곳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속삭였어요.
혹시 정말로 한글이 특별한 걸까?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받아들이기 싫었어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었으니까요. 아시아 문자를 배운 그 다음 주, 우리 교실은 다시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다들 궁금했어요. 일본, 캄보디아, 태국의 아름다운 글자들을 봤으니 이번엔 서양의 대형 문자들을 만날 차례였거든요. 저는 의자에 똑바로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펴고 연필을 손에 쥐었어요.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채로요. 혹시 이번에야말로 한글을 이길 만한 문자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 가장 먼저 나선 사람은 프랑스에서 온 엘로이즈 마틴이었습니다. 엘로이즈는 당당하게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자신만만한 미소를 머금은 채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곱슬곱슬한 머리가 가볍게 튀어올랐죠. 그녀는 라틴 문자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매일 쓰는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같은 언어의 글자들이죠. 엘로이즈는 말했습니다. 라틴 문자는 수세기 동안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왔다고요. 로마 제국의 법률, 르네상스의 사상, 과학혁명의 기록들까지 모두 이 알파벳으로 남겨졌답니다. 화면에는 라틴 문자가 새겨진 건물 사진들이 차례로 떴어요. 책, 웹사이트, 돈까지 우리 주변 곳곳이 라틴 문자로 가득하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어요. 저 역시 매일매일 이 알파벳을 보고 살아왔으니까요. 엘로이즈의 목소리는 점점 힘을 얻었어요. 100개국 이상이 라틴 문자를 공식 문자로 쓰고 있고 70% 이상의 인터넷 콘텐츠가 이 문자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주변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그 순간 저도 잠시 생각했어요. 혹시 진짜 라틴 문자가 최고일까? 하지만 그때 해리슨 교수님이 조용히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차분한 표정이었지만 곧 중요한 질문이 나올 것 같았어요. 교수님은 화면에 떠 있는 단어들을 가리키셨어요. psychology, colonel, 구유. 잘 보세요. 교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이 단어들의 철자와 발음이 일치합니까?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답을 알고 있었어요. 엘로이즈도 머뭇거리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조용히 인정했어요. 특히 영어에서는 철자와 발음이 잘 맞지 않아요. 교수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문자는 명확하고 간결해야 합니다. 철자와 소리가 다르면 배우는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시간이 낭비되고 실수도 늘어나죠. 저는 얼른 노트에 적었어요. 명확하고 간단해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이 생겼습니다. 다음 발표자는 인도에서 온 라잔 쿠마르였습니다. 라잔의 눈빛은 자부심으로 빛났어요. 그는 데바나가리 문자를 소개했습니다. 산스크리트어와 몇몇 인도어를 표기하는 문자죠. 힘있고 또렷한 선, 단어 위를 가로지르는 길고 곧은 줄이 인상적이었어요. 라자는 데바나가리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완벽한 문자 중 하나라고 강조했어요.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온 경전과 시가 담긴 책들을 보여줬습니다. 산스크리트어의 문법 체계가 얼마나 정교한지, 심지어 현대 컴퓨터 과학자들도 감탄한다고 했어요. 거의 마법 같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해리슨 교수님은 조심스럽게 질문하셨어요. 지금 일상에서 산스크리트어를 쓰는 사람은 얼마나 되나요? 라자는 잠시 머뭇거리다 답했어요. 거의 없습니다. 아마 2만 명 정도일 거예요. 교수님은 작게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으셨어요. 문자는 살아있어야 합니다. 거의 쓰이지 않는다면 그건 생활의 도구라기보다 박물관의 유물이 되기 쉽죠. 저는 노트를 내려다봤습니다. 가슴이 조금 아려왔어요. 아름답고 똑똑한 문자였지만 살아 숨쉬는 일상 언어는 아니었으니까요. 마지막 발표자는 중국에서 온 리웨이였습니다. 리웨이는 한자를 소개했어요. 고대 뼈에 새겨진 문자, 붓으로 쓴 그림 같은 글자, 현대의 인쇄체까지 화면을 가득 채운 한자들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리웨이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한자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깊은 뜻을 담는다고요. 한 글자에 하나의 생각이 담긴다는 것, 5,000년이 넘도록 사라지지 않은 문자라는 것,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작은 예술작품 같았어요. 하지만 교수님은 또 조용히 질문을 던졌어요. 중국 신문을 읽으려면 몇 개의 한자를 알아야 할까요? 리웨이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최소한 3,000자 이상이 필요합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3,000자. 그리고 정말 유창하게 읽고 쓰려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글자를 알아야 하죠.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덧붙였습니다. 좋은 문자는 누구나 빨리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학자들만 쓸 수 있다면 그것은 완전한 문자가 아닙니다. 주변 학생들이 연신 노트를 적었어요. 표정이 모두 진지했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어 천장을 바라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라틴 문자는 강력했지만 헷갈렸어요.
대바나가리는 아름다웠지만 사라지고 있었어요. 한자는 경이로웠지만 너무나 어려웠죠. 모든 문자에는 놀라운 점이 있었어요. 하지만 최고라 부르기엔 아쉬움도 있었답니다. 그리고 자꾸만 생각났어요. 한글, 고작 24개의 기본 글자, 명확하고 간단한 소리. 지금도 거의 모든 한국인이 사랑하며 쓰는 문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분명 어딘가에 더 좋은 문자가 있을 거야.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몰랐습니다. 진짜 중요한 발견은 바로 코앞에 와 있었다는 걸요. 리웨이의 발표가 끝난 그날 밤, 저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좁은 기숙사 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낡은 창틀을 덜컥덜컥 흔들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그보다 훨씬 더 시끄러웠어요. 지금까지 나온 문자 중 한글을 이긴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일본어도, 크메르 문자도, 태국 문자도, 심지어 거대한 라틴 문자와 한자마저도요. 어딘가에 있을 거야. 주먹을 꼭 쥔 채 생각했어요. 아직 발견하지 못한 숨겨진 보물이 분명 있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침도 걸은 채 도서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옥스퍼드 도서관은 거대한 미로 같았어요. 먼지 쌓인 책장, 끝없이 이어진 계단, 숨죽인 조용한 구석들, 오래된 나무와 종이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답니다. 숨겨진 비밀이 여기저기 숨어있는 곳 같았어요. 저는 역사 섹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어요. 두꺼운 책들 사이를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딘가 눈길을 끄는 책이 하나 보였어요. 작고 바랜 갈색 책, 윗부분이 갈라져 있었죠. 아메리카 원주민 문자, 체로키 음절 문자의 이야기, 이런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책을 꺼냈어요. 푹 하고 먼지가 터졌습니다. 기침을 하고는 손으로 먼지를 털어냈죠. 그리고 첫 장을 펼쳤습니다.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저는 확신했어요. 엄청난 걸 발견했다. 그 책에는 세코야라는 한 체로키 남자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부자도 아니었고 왕도 아니었고 유명한 과학자도 아니었어요. 심지어 처음에는 글도 읽고 쓰지 못하는 사람이었답니다. 하지만 그는 꿈을 꿨습니다. 자기 민족, 체로키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문자를 갖게 되는 꿈을요. 세코야는 무려 12년 동안 혼자 연구했습니다. 영어 알파벳을 완전히 이해하지도 못한 채 귀로 듣고 머리로 생각하고 오직 인내로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냈어요. 그게 바로 체로키 음절 문자였습니다. 일반적인 알파벳과 달랐어요. A, B, C처럼 하나하나 음을 적는 대신 가나, 미처럼 음절 전체를 나타내는 기호를 만든 거였어요. 총 85개의 기호로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세코야가 문자를 만든 지 단 몇 년 만에 체로키 성인 대부분이 이 문자를 읽고 쓸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체로키 사람들은 체로키 피닉스라는 신문까지 만들어냈답니다. 전부 체로키 문자로 인쇄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숨이 벅차올랐습니다. 공부를 정식으로 받은 것도 거창한 지원을 받은 것도 아니었던 한 사람이 자기 민족을 글자와 글쓰기로 이끈 거였어요. 저는 정신없이 노트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12년의 창작 과정, 85개의 단순한 기호, 3년 만에 거의 완전한 문자 보급, 아메리카 원주민 최초의 신문 발행, 책을 덮었습니다. 손이 살짝 떨리더군요. 혹시 이거 아닐까?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한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문자일지도 몰라. 체로키 문자는 완벽해 보였어요. 한글처럼 간단하고 한글처럼 빨리 배울 수 있고 평범한 사람들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만든 문자. 며칠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게 밀려들었어요. 마치 몇 주 동안 땅을 파헤치다 드디어 황금을 찾아낸 보물 사냥꾼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기숙사에 돌아왔을 때 저는 불도 켜지 않았어요. 창가에 앉아 별을 바라보면서 세코야를 생각했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사람, 비싼 도구도 왕의 지원도 없이 오직 민족을 위한 꿈 하나로 문자를 만든 사람. 제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 중 하나였어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교수님과 반 친구들 앞에서 체로키 문자를 발표하겠다. 한글 말고도 진정으로 완벽한 문자가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겠다. 한글이 유일한 정상은 아니라는 걸 증명해보겠다. 적어도 그렇게 마음먹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도서관을 뒤져 아메리카 원주민 언어에 관한 책들을 쓸어 모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체로키 문자의 구조와 속도를 연습하며 준비했어요. 완벽하게 설명할 준비를 해야 했으니까요. 이건 이제 단순한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커진 이야기였어요. 잊혀진 한 사람의 꿈과 그 꿈에서 태어난 빛나는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일.
노트를 챙기고 노트북을 덮으며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모든 걸 바꿀 수 있을지도 몰라.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드디어 제 발표 날이 찾아왔어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아침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손이 살짝 떨리는 걸 느끼면서 메모지와 노트북, 그리고 체로키 음절문자에 관한 오래된 갈색 책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며칠 동안 준비했거든요. 거울 앞에서 수십 번 연습해서 거의 외울 지경까지 갔답니다. 오늘 저는 확신했어요. 오늘이면 드디어 한글이 유일한 최고가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을 거야. 교실에 들어섰을 때 평소와는 확실히 다른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잔잔한 흥분이 흐르고 있었어요. 학생들은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며 소곤거렸어요. 제가 뭔가 특별한 걸 찾았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죠. 해리슨 교수님도 저를 보며 반짝이는 눈빛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짓하셨어요. 자, 시작하세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신발 밑창이 바닥에 또각또각 울렸어요. 가슴은 이제 폭발할 것처럼 쿵쾅. 뒤에 설치된 큰 스크린에는 체로키 최초의 신문 사진이 펼쳐졌어요. 음절문자가 만들어지고 불과 10년도 되지 않아 자체 신문을 발행했던 체로키 사람들의 모습, 체로키 민족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읽고 쓰기를 익혔다는 사실도 강조했죠. 학생들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몇몇은 연신 메모를 했어요. 공기가 점점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믿었어요. 정말 이길 수 있을지도 몰라. 발표가 끝나자 교실은 큰 박수로 가득 찼어요. 몇몇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이거 한글을 이길 수도 있겠는데? 작게 속삭이는 소리도 들렸어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자랑스러웠어요. 드디어 해냈다.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그건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해리슨 교수님이 천천히 일어서셨어요.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것은 분명 자랑스러운 제자에게 보내는 미소였답니다. 아주 훌륭했습니다. 알렉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코야와 체로키 음절문자의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입니다.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런데 교수님은 이어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지금 체로키 음절문자를 사용하는 사람은 몇 명쯤 될까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알고 있었거든요. 조사하면서 봤던 숫자. 하지만 제발 이 질문만은 나오지 않기를 바랐던 참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요. 약 2,000명 정도입니다. 대부분은 아주 작은 지역에만 살고 있어요. 순간 교실이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들뜬 표정들이 차분해졌습니다. 몇몇은 책상만 바라봤어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문자가 아무리 훌륭하고 아름다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쓰지 않으면 그것은 살아있는 도구가 아니라 역사의 조각이 됩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덧붙였어요. 진짜 위대한 문자는 살아있어야 합니다. 매일 사람들과 함께 숨 쉬어야 해요.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생각보다 훨씬 아프게 와닿았습니다. 저는 노트를 내려다보았어요. 자랑스러움과 슬픔이 뒤섞인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맞아요. 체로키 음절문자는 정말 대단했어요. 세코야는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 하나. 이제는 일상에서 살아있는 문자가 아니라는 것. 한글과는 달랐어요. 저는 조용히 제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다음 학생이 발표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깊이 숨을 내쉬었어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부끄럽지도 않았어요. 대신 처음으로 존경심이라는 걸 느꼈어요. 체로키 사람들을 향한 존경, 세코야를 향한 존경, 그리고 한국과 한글을 향한 존경까지. 진짜 위대함이란 뭘까? 단순히 똑똑하거나 빠르거나 아름다운 게 전부가 아닐지도 몰라요. 진짜 위대함이란 수백 년 동안 사랑받으며 살아남는 것. 거리에, 책에, 사람들의 목소리에 끊임없이 살아 숨쉬는 것. 그리고 한글은 그걸 해냈습니다. 아직 입으로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진짜 강한 문자, 진짜 강한 민족. 그것은 살아남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걸. 제 발표가 끝난 뒤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패배감에 젖을 줄 알았어요. 체로키 음절문자에 대해 밤새 연구하고 교실 한가운데 서서 한글보다 뛰어난 문자를 찾았다고 보여주는 걸 꿈꿨으니까요. 저는 이기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패배자가 된 기분은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궁금증이 솟구쳤어요. 그것도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은 궁금증이었어요. 한글에 대해, 그리고 한글을 그렇게 오래도록 지켜낸 사람들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숨겨진 문자나 비밀 알파벳을 찾으려 간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곧장 역사 코너로 가서 한국과 한글에 관한 책들을 손에 닿는 대로 꺼냈어요. 밤새 책을 읽었습니다. 검은 하늘이 서서히 푸르게 변할 때까지요. 알게 됐어요. 한글은 1446년 세종대왕이 만들었답니다. 그것도 학자나 왕을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글자를 배우지 못한 농민, 상인, 평범한 사람들, 그들을 위해 만든 문자였어요. 당시에는 한자가 너무 어려워서 일반 사람들은 꿈도 꾸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한글은 일부러 쉬운 문자가 되었답니다. 입모양과 발음 방법을 그대로 따라 만든 글자, 말하고 있는 과정을 지도처럼 그려준 문자였어요. 하지만 저를 진짜 감동시킨 건 똑똑한 구조가 아니었어요. 한글을 지키려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어는 사용금지당했답니다. 학교에서는 일본어만 가르쳤어요. 한국어 신문은 폐쇄됐어요. 몰래 한글을 가르치다 들키면 체포당하거나 고문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깊은 숲 속에 비밀학교를 세웠습니다. 선생님들은 목숨을 걸고 다음 세대에게 한글을 전했어요. 부모들은 두려움 속에서도 아이들에게 속삭이며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해방 이후 한국은 폐허가 되었어요. 한국전쟁은 도시와 집, 학교를 모조리 파괴했죠. 그런데도 다시 포기하지 않았어요. 야학을 세웠습니다. 종이가 없으면 모래바닥에 글씨를 썼어요. 밭에서도 어촌에서도 하늘 아래서 서로 가르치며 살아갔어요. 그 결과 한국은 결국 노인까지 거의 모두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나라가 되었어요. 오늘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문해율이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어요. 자존심, 자유, 연대의 상징이었어요. 저는 의자에 기대어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영어를 배우면서 제가 얼마나 쉽게 글을 배웠는지 떠올렸어요. 자기 언어를 쓴다고 벌을 받을까봐 두려워한 적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한글을 지켰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책을 덮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뜨겁게 올라왔습니다. 진짜 존경심이었어요. 똑똑하게 잘 만든 문자라는 이유만이 아니라 모든 역경을 버텨내고 한글을 살아있게 만든 그들의 용기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수업 마지막 시간에 교수님이 저를 조용히 불렀어요. 학기 끝나기 전에 마지막 소감을 나눠보겠습니까?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손바닥은 땀으로 젖었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처음에는 한글보다 더 나은 문자를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구조가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배우기 쉬운지만 보면 된다고 생각했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응원하듯 바라봤어요. 그런데 이제 알게 됐어요. 문자는 단순히 종이에 적힌 기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 민족의 꿈이고 투쟁이고 자기 목소리를 지키려는 사랑이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글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문자라고 믿습니다. 잠깐 고요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고는 학생들이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가볍지 않은 박수였어요. 진심이 담긴 따뜻한 박수였답니다. 해리슨 교수님도 미소를 지으셨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 표정이면 충분했습니다. 저는 진짜 답을 스스로 찾아낸 거였어요. 몇 주 뒤 저는 한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 한글로 빛나는 거리, 야학이 열렸던 학교, 모래 위에 글자를 쓰던 해변을 직접 걷고 싶었어요. 살아 숨 쉬는 언어의 심장을 제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글을 공부할 때마다 그건 숙제가 아니에요. 작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당신을 봤어요.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배우게 되어 자랑스러워요. 한글의 이야기,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제 삶을 바꿔놓았어요. 제가 준비해온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